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후보자 결정이 안 된 곳도 남아 있어서 여야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용진 기자가 전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후보자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와 국민참여 경선을 벌인 수원 건선 지역의 수원을 선거구와 평택을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수원 의뢰는 정미경 예비후보를, 평택 의뢰는 유이동 예비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평택을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다 제외됐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원 영통지역구인 수원정 선거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지역구였던 수원 8달의 수원병 선거구만 김영란 예비후보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후보 선정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수원 3개 지역을 전력 공천 지역으로 묶으면서 공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원 을 선거구의 경우 이기우, 이대희 등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전략 공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원병 선거구는 김영진 예비후보가 지역 표신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선악구 상인고문의 전략 공천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정 선거구는 백혜련 변호사 등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박광훈 중앙당 대변인의 전략 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통합지원당의 윤경선 전 수원시 의원이 수원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노동당에서는 정진우 부대표가 수원정 예비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지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 6.4 지방선거를 치른 직후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과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국회 지방발전특별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원유철 의원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7.30 재보궐선거 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정말 한층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저희 새누리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국가 대개조라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이 국회의 동의가 또 협조가 아주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지만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고 이 국가 대개조라는 지금 시대적인 당면 현안을 우리가 힘있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7.30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저희 새누리당의 각오는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공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공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사 기준 그리고 그 원칙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15군데나 되는 그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에는 5군데나 됩니다. 수원에 3군데고 그리고 평택, 을, 네. 그리고 김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천의 기준은 이제 제일 가장 크게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이 역시 당선 가능성입니다. 후보의 경쟁력이죠. 물론 그 후보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당선 가능성만 가지고 공천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과 이 도덕성을 기초로 한 후보자들에 한해서 예.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현장에서 민심 청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후보를 결정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평택, 을과 김포 같은 이 도농통합시 그런 경우에는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정서가 강한 곳은 지역 일꾼론으로 해서 저희 후보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후보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상향식 공천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50%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요. 또 50%는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예. 주축이 된 선거인단으로 저희가 합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50%, 일반 시민이 50%, 5대5 그런 구조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입니다. 이 평택을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의동 후보로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평택을과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영통이나 팔달이나 권선이나 이런 그 수원의 경우에는 대도시고 수원이 예. 그리고 다른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셨던 김진표 의원님께서 경제 전문가 이미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통은 삼성전자의 생산본부 기지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경제도시, 기업도시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런 수원 영통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우리 당의 간판 스타인, 경기도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희가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예. 임태희 그 전 실장님께서는 국회의원 3선, 장관, 정책의장,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화려한 경력만큼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수원 영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태희 후보를 수원에 전략 공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작을 같은 데도 네. 그 굉장히 뭐 이 서울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도 김문수 전 지사님이나 또 나경원 전 국회의원님이나 또 여러 새누리당의 이제 보배 같은 분들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천과 전략 공천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공천은 네. 일반적으로 각 정당마다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을 졌거든요. 약칭 공관이라고 하는데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선거구별로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을,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반 투표 공천 방식으로 기준이 그래서 적용되고요. 이제 시민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50대 50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후보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공천하는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원과 같이 이제 세 개 선거구가 동시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예상되는 후보가 아주 강력한 후보가 예상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센 후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전략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무슨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당원 투표라든가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아니라 예.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별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재 영입 지역, 예. 또 우선 지역이라는 저희가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공천과 전략 공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그 각 지역에서는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많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그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과 또 힘이 모아진 형태로 해서 후보를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네. 그건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후보의 경쟁력에 있어서 확고히 차이가 난다든가 또는 상대당에 예상되는 후보가 또 굉장히 강력한 예상 후보가 나올 경우를 상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 이겨야 되니까 선거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카드로 해서 공천하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의 남경필 지사께서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니 총선을 앞둔 어떤 그 보여지는 또 평가일 것 같은데, 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을 책임진 저희 새누리당에게 책찍과 또 당근이라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관피와도 척결하고 예. 또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라라는 무거운 그 책임감도 부여해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완패를 안겨주시지 않아서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우리 새누리당에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더 겸손하게 국민들에 다가서고 또 무한 책임을 갖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신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아주 절박한 그러한 그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낳았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월호 사고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또 침울했었고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여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나름 우려하신 대로 뭐 잘 비켜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새누리당은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고 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저희 새누리당도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패를 사실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개를 들 또 면목이 없었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저희들에 주고 또 그냥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저희들이 그냥 국정 운영과 또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살림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성하고 네. 더 분발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달부터 이제 민선 6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민선 6기에 대한 평가 또 도민들이 하실 테지만요. 네.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과 혁신을 앞세우면서 민선 6기를 출발하셨습니다. 네. 자, 당의 의견과 당의 생각과 어떻게 네.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도의회가 여소야대의 그런 구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 의회를 극복하고 함께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려면 이제 협치의 정치, 함께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을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서는 경기도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연정 부분이 예, 어느 정도 예, 도민들에게 예, 또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제를 빨리 이제 다시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도지사를 원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민들의 바람은 이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가 야당과 협력 차원에서 동반자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저는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 또 중앙의 정치권과 다 소통을 잘 해서 그 진정성이 예. 잘 전달이 돼서 중앙정부라든가 중앙당으로부터 더 협력을 이끌어내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새누리당의 현안이 7월 14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굉장히 떠들썩한 분위기인데 네. 지금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임시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의 비대위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7월 14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당의 얼굴이죠. 네.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녹록치가 않고 또 서민들의 경제는 굉장히 더 날로 어려워져 가는데 정치인들이 권력 투쟁만 일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우리 새누리당 7월 14일 전당대회가 국민의 뜻을 섬기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 탄생되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진실로 이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다녀갔듯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 힘있고 또 국민들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도 굉장히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을 마련하실 테고 고민도 하실 텐데 세월호 참사와 비슷하게 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대안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18대 때 국회 국방위원장을 그렇죠. 지냈습니다. 그때도 제가 관심 있게 그 정책 추진 중에서 국방 정책 추진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좀 바라본 것이 이 병영 문화의 그 건전성 확보라든가 또 우리 병사들의 그 병영 생활이 아주 즐겁고 신나는 그런 그 군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병영 문화의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각 국정감사라든가 각종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고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 관심사병이라고 불리는 그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사병이라고 너무나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그 보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관심사병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데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관심사병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 그 신세대 병사들의 그 좀 구미에 맞게끔 이제 또 특성에 맞게끔 우리 병영 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병영 문화도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원님께서 그 지역구를 다니시면서 민생 투어를 하셨죠. 네. 예, 저희가 리포트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신 후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민생 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진위 2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지역 주민은 원 의원에게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산업단지 수용지역 주민은 공시지가에 비해 1.1배 정도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은 보상가 선정 시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 보상가를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배 이상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다시 평가사 들어가시고 다시 평가를 해야 하고 억울하지 않게 다시 보상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 사람만 아니에요.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억울하게 다니고 있어요. 주민뿐만 아니라 수용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도 2008년 자산평가 때보다 이번 평가가 더 낮게 나왔다며 감정평가에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2008년도에 자산비를 평가한 금액 159만 원인데 지금 170만 원 같습니다.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건 기업의 활성화고 우리가 잘려면 이런 기업의 활성화가 아니냐. 우리도 세금을 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평택이 잘하고 싶다 이거예요. 진위 2산업단지 비상대책위는 평택도시공사가 책정한 보상비는 3,557억 원 정도였지만 감정평가 결과 1,000억 원이 덜 나오게 됐다며 보상비를 줄이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 그리고 그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주민을 이건 전혀 의견을 그러니까 우리를 평택 시민을 안 본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주민의 성토를 들은 원유철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이
현실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와 또 법에 정해진 절차나 형식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진위 2 산업단지는 LG전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하는 단지로 평택도시공사가 5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네, 화면 보셨는데 네, 저때 많은 분들이 그 시민들이 함께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꽤 많은 분들이 그 본인들의 생각도 딱한 말씀하시고. 사정을 하소연하시고 참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택은 이제 그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택 시민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과 또 각종 규제에 대해서 인내해 주신 덕분에 중앙정부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이제 주한미군이 다 평택으로 재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이제 지킨다는 그런 고마움으로 정부에서 이제 평택 시민들이 준 선물이 바로 평택지원특별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제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공장 짓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 규제가 유치 너무 그렇습니다. 강한 규제를 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그 뭐 보상가 문제라든지 지역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더 성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보상 문제 잘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평택지원특별법 때문에 네. 이제 평택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유치가 가능했고 예. 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 그 공장이 들어설 그 부재 주민들께서 너무 이제 조상 대대로 물론 땅이 너무 헐값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이 보상가를 현실화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일자리도 만들고 예.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상생을 하는 기업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제값을 받고서 또 새로운 또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 보상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현실화시켜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다 웃으면서 함께 지역 발전에 동참을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브레인시티 사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 관심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공재광 시장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가지셨죠. 네네. 재추진됩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브레인시티가 평택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예. 공정항 시장 그리고 남경필 지사께서 예. 정책 협약식을 맺으셨어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 네. 그 브레인시티에는 이제 성균관 대학의 유치가 담겨져 있거든요. 브레인시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창조 경제에 그 실질적인 현장 구현을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네. 성균관 대학교를 유치해서 평택을 명품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브레인시티에 담겨진 뜻입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와 시장께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브레인시티 사업이 다시 재추진될 전망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업이 그 부진을 뭐랄까요? 너무 오랫동안 끌어와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속한 보상 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기는 답이 아닌가 시민들이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곳을 민생 투어하셨죠. 네. 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와 또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지 생각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 정기국회 앞두고요. 이 정기국회는 이제 예산국회라고 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다 투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택에 많은 국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사업이라든가 삼성, LG 같은 대기업의 유치라든가 KTX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지제역 공사도 있고요. 또 평택항 등등 대규모의 국책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 지역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시간이 안 놓치게 제대로 투여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완성이 돼서 평택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평택 지역 경제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 경제도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생
탐험이라는 민생 투어라는 저희 테마를 가지고 지금 각종 국책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고요. 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과 국회 지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원유철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